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영국은 자기 나라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1755년 마침내 전쟁이 발발했죠. 하지만 해상강국 영국의 최신 함포와 무적함대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국 독립군은 후퇴의 후퇴를 거듭했죠. 미국이 후퇴의 후퇴를 거듭할 때 데이비드 부시넬 데이비드 부슈널 1742-1824이라는 젊은이는 해안을 점령하고 포대를 구축한 영국 함대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적의 군함을 폭파시킬 수는 없을까? 라며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영국 군함을 없앨 수 있을까만 고민했죠. 상상에 상상을 거듭하다 그는 바닷속으로 숨어 움직이는 배가 있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러다 그의 눈앞에 무심히 떠내려가는 술통을 보았죠. 통 속에는 약간의 물이 차 있어 파도에 밀리며 물 위에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했는데 그 통을 본 부시넬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저런 나무통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싶을 때는 통 속에 물을 넣고 수면 위로 뜨고 싶을 때는 물을 적당히 빼면 그가 꿈꾸던 바닷속으로 숨어 움직이는 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계란을 세워놓은 것 같은 타원형 배를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이 배는 안쪽과 위쪽에 추진기를 달고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배의 뒤에 달린 키를 움직여 방향을 조종하고 두 발로 배 밑바닥 핸들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 배를 뜨게 하거나 가라앉게 했죠.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잠수함 터트로입니다. 비록 영국 군함을 폭파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영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터트로는 빠른 속도로 개량 발전되어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 잠수함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사실 잠수함은 전 세계 전쟁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전투기, 전함, 미사일, 탱크 등등 최첨단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무기의 양과 질은 곧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존재가 됐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필패가 확실합니다. 무기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확연하니까요. 그런데 전쟁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잠수함입니다. 온갖 최첨단 무기들이 적국을 전멸시킬 것처럼 화력을 뿜어낼 때 잠수함은 유유히 바다 아래를 잠영해 먹잇감을 노리는 처단자의 역할을 하니까요. 언제 어디에서 떠올라 어떤 무기를 쓸지도 예상할 수 없어 강대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한데 최근 한국이 만든 잠수함이 캐나다의 수십조 원짜리 수주 계약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10월 17일부터 6일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솔 ADEX 2023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시회에는 전 세계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해 320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이 전시회에서 체결된 계약이 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8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업체는 하나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폴란드, 필리핀,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군 관계자들이 전부 하나오션 부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여겨본 것은 3영통급 중형 잠수함 장보고 3배치 2배치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3배치의 가장 큰 특징은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공기분료 추진체계 AIPAIR 인디펜던트 프로펄션을 탑재했다는 점인데 리튬 배터리의 특징은 무게는 가볍지만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 장기간 장거리 잠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떠오를 필요 없이 최대 20일까지 작전이 가능한데요. 이는 핵추진 잠수함을 제외하고 자막 능력이 가장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차세대 잠수함이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가 눈독을 들이고 있기도 한데요. 폴란드, 필리핀,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장으로 자주 국방의 필요성 높아지면서 잠수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5조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23척의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며 필리핀은 약 3조 원을 들여 잠수함 2척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군 관계자들은 10월 말 하나오션 조선소와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비밀리에 방문해 잠수함의 건조와 운용 현황 등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기대가 큰 사업은 아무래도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잠수함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가 60조 원을 투입해 잠수함 12척을 구매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캐나다는 영토로만 국한한다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영토가 거대한 만큼 해안선의 길이도 상당한데 무려 20만 km에 달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해안선이 캐나다에게는 쥐약입니다. 북극해를 두고 동쪽으로 러시아가, 서쪽으로 중국이 핵잠수함으로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캐나다에 잠수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빅토리아급이라 불리는 잠수함이 있기는 한데 2000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구매한 함령 40년 노후 잠수함이라는 것이 함정. 벌써 퇴역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잠수함을 제대로 운용하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도크에서 수리하는 데 소모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에 벌써 2조 원을 썼다고 하죠. 심지어는 작전 중 대서양 한복판에서 불이 나기도 했으니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상황입니다. 왜 캐나다는 선진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미국 때문입니다. 아니, 미국을 너무 믿었던 탓에 캐나다 안보는 흔적만 남겼기 때문인데요.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가진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미국을 선제 공격하거나 공습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고 캐나다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캐나다 공격하려다 실수로 미국의 미사일 한 방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지구에서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캐나다는 냉전 후 해상 주권을 아예 미국에 넘겨줬기 때문에 태평양 방어는 미 해군 제3함대가, 대서양 방어는 미 해군 제2함대가 담당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터집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군비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으나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인해 시캐스터식 웨스터, 즉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이 발동된 겁니다. 그중 국방비가 무려 50조 원이 삭감됐죠. 당연히 미국 안보에 공백이 생기게 됐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캐나다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죠.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부터 캐나다에서 우선 해안이라도 지키자며 3영통급 이상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 도입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다 2021년 육군 사성 장군 웨인 디. 에어 대장이 국방참모총장에 취임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이제 두 국가 정도로 압축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위 ADEX 2023에서 캐나다가 하나오션 부스를 찾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5월 10일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군 당국자들은 캐나다 총리 방한에 앞서 하나오션 옥포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잠수함 제조 수리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갔죠. 현재 일본의 다이게이급과 하나오션의 DSM이 3000이 경쟁 중인데 아무래도 잠수함 수출 경험이 전무한 일본보다는 수출 경험이 있고 캐나다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속 군수 지원 능력도 한국이 월등히 앞서 있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그런데 불과 560년 전까지 미사일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던 한국은 어떻게 현존 최고의 기술력을 요하는 잠수함을 만들어 수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전쟁사를 통틀어 가장 큰 성과를 올렸던 잠수함은 독일이 개발한 유보트일 겁니다. 1915년부터 1918년 사이 유보트는 총 2,500차례의 전투에 투입되어 218만 톤의 선박을 격침시켰는데 당시 격침된 영국 선박의 90%가 독일 잠수함에 의한 것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은 이어졌는데 유보트는 물자를 수송하는 연합군의 상선을 침몰시켜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갔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1874-1965 전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무서웠던 건 독일의 잠수함이었다고 토로할 정도였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전쟁은 독일의 패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전 연합국 국가들은 전부 독일로 몰려갔습니다. 전쟁에서 그들에게 악몽을 선사한 유보트 설계도와 기술을 빼앗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잠수함 역시 유보트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보트를 만들었던 기술자들은 기술을 사장시키고 싶지 않아 HDWHOWALDTSVWERK, 도이치 WERFT 조선소에 모여 작지만 강한 206 잠수함을 만드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0톤급 209 잠수함을 제작해 수출하기에 이르는데요. 어뢰를 탑재할 수 있었던 209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한국 역시 209 잠수함을 도입했었는데 도입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야 전두환으로 칭함 시절입니다. 1983년 아웅산을 방문했던 전두환은 예상치 못한 북한의 공격을 받습니다. 충격에 빠진 그는 당장 두 가지 국방정책을 천명했는데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박정희로 칭함이 시작했다가 전두환이 중단시킨 현무미사일을 완성시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잠수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무기 개발은 극비사항을 취급하기 마련인데 한국이 1983년에 독자 개발한 150톤급 돌고래 잠수함 역시 극비리에 개발됐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150톤급 소형 잠수함으로는 작전에 한계가 있어 결국 독일과 비밀리에 209 잠수함 도입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 사실이 미국 귀에 흘러들어갑니다. 이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자신을 인정해준 미국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는 없다 생각해 잠시 중단했다가 1987년 임기 말 다시 추진해 1987년 HDW로부터 209 잠수함 3척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HDW를 출발한 첫 잠수함이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것이 한국의 잠수함 1번함이고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따 장보고함으로 명명했습니다. 1번함은 독일에서 2번, 3번함은 옥포대우 조선소에서 건조됐고 이후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들도 전부 장보고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 기술로 독자 설계 및 개발한 잠수함 중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린 것은 단연 도산 안창호함 장보고 3 배치 1입니다. 2021년 8월 취역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8번째로 3영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죠. 소형부터 중형까지 독자 설계 건조 수출이 가능한 국가로 발돋움했을 뿐 아니라 무장체계까지 전부 국산화를 이뤄냈는데요. 경어뢰, 대형어뢰, 잠대함 및 잠대지, 순항미사일, 수직발사 시스템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를 성공한 나라는 고작 3개에 불과합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대 크기인 3영톤급으로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 탑재가 가능하고 해상 및 지상핵 심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비의 국산화율이 기존 장보고급 33.7%와 손원 1급 38.6%보다 2배 증가한 76%에 이르는데 이를 통해 수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및 수출 규제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로써 1조 4영억에 달하는 외화 유출을 절감시킬 수 있죠. 이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디젤 잠수함 중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SLBM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한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어떻게 운반하느냐에 따라 공중에서 투하하는 ALBM,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SLBM이 가장 위협적인데 왜냐면 심해를 잠수하다 어느 순간 수면으로 올라와 미사일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죠. 적국 입장에서는 SLBM의 존재 자체로 굉장히 껄끄럽고 불안하기 마련인데 도산 안창호함은 SLBM 발사대를 6대나 갖추고 있죠.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15일에는
SLBM 발사를 완벽히 성공시키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 과시했죠. 잠수함에서 솟구친 미사일은 400km을 날아 목표 지점에 명중했는데,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습니다. 사실 SLBM은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수중에서 엄청난 힘과 함께 발사되기 때문에 지면에 버금가는 지지대 역할을 해줄 잠수함이 필요하고, 또한 수면 위로 쏘아 올렸을 때 제대로 사출되지 않으면 승조원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SLBM은 물속에서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수면 위로 쏘아 올린 후 수면 밖에서 점화시키는 기술, 즉 콜드 론치가 핵심인데,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단일의 오차로도 발사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 SLBM인데 성공시킨 겁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서튼은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함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잠수함은 필요시 잠수하는 존재였으나 이후 필요시 부상하는 잠수함으로 지금 현재는 부상하지 않는 잠수함으로 발전했습니다. 아직 한국은 여러 사정상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무서운 괴물들이 등장할지 기대됩니다. 인도는 총 사업비 약 52억 달러, 하나 6조 8,200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P-75L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노후 잠수함을 새 잠수함으로 교체하려는 이유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는 독일과 손을 잡고 6척의 스텔스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이 인도와 신형 잠수함 건조를 위한 양해각서의 모유를 체결한 것입니다. 독일 마린 시스템이 엔지니어링과 설계 및 컨설팅 지원을 담당하고 인도가 잠수함 건조와 납품을 맡는 형식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잠수함은 인도에서 건조됩니다. 인도에서 잠수함을 제조하면 건조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번 인도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막판에는 총리까지 인도에 투입하며 강력한 경쟁자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독일의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의 하나오션을 따돌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인도는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들이 노후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 기업과 함께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한국과 독일 기업을 두고 저울질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도와 잠수함 건조 협력을 했던 경험이 있는 독일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는 이미 1980년대에 인도와 계약을 맺고 잠수함 4척을 건조해 인도 해군에 취역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독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P-75L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오션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인도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할 잠수함용 배터리 사업에 적극 나선 것입니다. 얼마 전 한화는 인도 정부의 P-75 프로젝트에서 잠수함의 배터리 팩에 대한 한화의 최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는 배터리 사업 협력은 물론이고 앞으로 인도에서의 연구개발 및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배터리는 알짜 중에 알짜로 불립니다. 따라서 비록 잠수함 수준은 놓쳤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AIP를 탑재한 국내 최초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배터리 기반 AIP에는 국산화에 성공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됐습니다. 한국은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개발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탑재하면 납축전지에 비해 수중 지속 항해와 고속기동 시간이 늘어나고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됩니다. 따라서 잠수함의 전투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984년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급 개발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 장보고급 3000T급을 탄생시킨 하나오션 옥포조선소는 한국 해군 잠수함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오션 조선소에서는 장보고 P급 배치 2건조가 한창이며 지난 2014년에는 잠수함 연료전지 개발을 완료해 독일을 긴장시켰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 209급, 손원일 214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까지 우리가 직접 건조한 잠수함이라는 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 VLS를 6기 탑재해 적국 해안에 몰래 침투해 수백 킬로미터 바깥에서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함의 별명은 바다의 조용한 저격수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장점은 삼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 즉 시한성 긴급 표적 선제 타격과 KMPR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바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괌 근처에서 열린 텐덤 스러스트 다국적 훈련에서 각국 잠수함들이 어뢰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첫 순서인 장보고급 잠수함 2000함이 표적이었던 미 해군의 배수량 1만 2천 톤 규모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함을 단 한 발로 격침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보고급이 수상 배수량 기준 1200톤이니 문자 그대로 10배쯤 큰 군함을 한 방에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원래 클리블랜드급은 덩치가 큰 만큼 어뢰 한 발만으론 격침시키기 힘들어 표적으로 쓰였는데 실제로 한국은 한 발 만에 바닷속에 가라앉혀 미국을 포함해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나라 잠수함들은 이날 사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 해군은 원샤트, 원힛, 원싱크라는 말로 장보고급 잠수함인 2000함의 해군들을 칭찬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따라잡으려 애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독자적으로 잠수함 배터리를 만들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하며 마침내 제진제 국산화에까지 성공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 하나오션은 올해 함정의 진동과 소음을 줄여 작전 성능을 높여주는 도료 제진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진제는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의 위치가 상대에게 노출될 위험을 낮춰 은밀한 작전 수행을 돕는 제재입니다. 제진제는 지난 30년간 미국과 독일 등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공급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주문 수량의 목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의 도료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일정 변경 등으로 유통기한을 넘기면 일부 수량을 폐기하거나 반대로 통관 절차 등으로 수급에 오랜 기간이 소요돼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하나오션이 개발한 제진제는 수입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최소 주문 수량이나 통관 절차 등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 생산 효율도 높습니다. 더구나 로이드 성급 노이즈 레지스터 인증서를 획득해 국내외 함정은 물론 특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총동원해 현재 하나오션의 조선소에서는 도산 안창호급보다 크기와 배수량을 대폭 확장한 장보고 3배치2가 건조되고 있습니다. 장보고 3배치2는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수중 작전 능력 탐지 능력 무장 등에서 앞선 기술이 적용됩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과 배터리 기술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K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초음속 경공격기, FA 50 48대 등 지난해 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며 한국 방산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잠수함 구매 사업을 진행한다면 잠수함도 한국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디펜스 24데이 콘퍼런스에서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도입 예정인 잠수함의 대략적인 요구 성능도 소개했습니다.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뢰는 물론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주 경쟁에 유럽뿐 아니라 그 너머의 파트너들도 초대하고 싶다. 즉, 입찰 참여 대상을 유럽 업체만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디펜스24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오르카 프로그램에 우선 초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과거에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독일의 212CD급 잠수함, 스웨덴의 A26급 잠수함을 잠재적 계약 대상으로 고려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K방산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한 데다가 폴란드가 요구하는 SLBM급 대지 타격 능력은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가장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한국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국방부가 유럽 외 다른 국가의 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하늘과 땅에 이어 바다에서도 K방산이 폴란드 수출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를 독일이 가져간 것은 한국에게 오히려 반사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잠수함이 급한 폴란드가 독일에 일감을 맡기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배터리 건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도 잠수함 건조 사업은 앞으로 독일 마린 시스템 TKMS는 잠수함 엔지니어링을, 한국은 잠수함용 배터리를, 인도는 잠수함 건조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에 승리하여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된 기시다가 시작부터 대형 사고를 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방위상 시절부터 노골적인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며 한때 주요 경계 대상에도 올랐던 그는 한국의 SLBM 시험 발사 성공과 웬만한 핵잠을 능가하는 도산 안창호함의 존재가 어지간히 신경 쓰인 듯 보란듯이 해상자위대의 집단 훈련을 감행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잠잠하던 러시아를 자극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러버렸다는 것. 마치 지금 당장 전쟁이라도 벌일 듯 미사일을 쏘아대는 러시아군의 기세에 지레 겁을 먹은 기시다는 푸틴으로부터 상상도 못했던 경고를 듣고 아연실색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한국의 영토를 침략하려 든다면 일본 본토가 초토화될 각오를 하라는 것이었죠.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신임 총재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차기 내각에 속속 드러나자 한일 관계 복원이 결국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당내 핵심 요직인 간사장 자리에 아키라 세제조사회장 내정을 비롯 아베 전 총리의 영향을 받아온 보수 성향 인사들이 대거 입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 그래도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가 냉전 그 이상의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특히 관방상으로 거론된 마스노 중의원은 2012년 미국 뉴저지에서 위안부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2017년경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싣겠다는 망언을 터뜨렸고, 아마리 세조 회장 또한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과 더불어 환경상이던 시절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한국 정부와 현지 주민들이 반대 의견에 결국 돈 문제가 아니냐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했다가 축출당하는 등 오죽하면 야당에서조차 차기 내각이 사실상 아베 패거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 측은 개혁 성향의 고노가 대패하면서 야권에서 심판론을 꺼내 명분이 생겼다는 희망이 돌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자민당의 대가리인 기시다만 해도 우익 중의 우익이라는 꽤나 악명이 자자했던 인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수시로 주변국들에 대한 전쟁 야욕을 드러냈는데, 당시 그가 언급했던 계획들이 상당히 치밀하고 위험한 방법들을 포함하고 일부 우익 성향의 매체들조차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요. 고노다로 전 외무상과 다카이치 전 총무상 역시 기시다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의식을 높이는 것과 영유권 주장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등 공통적으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망언을 내뱉은 건 사실이지만, 기시다는 여기서 한술 더 떠 정보전에서 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필요할 시 자위대의 방어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감안하고 있음을 드러냈는데, 참고로 이 같은 주장은 일본의 공식 석상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과격한 언행으로 당시 함께 토론하던 다른 후보들로 하여금 잠시나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담담함을 유지하며 ICJ 강제관 할건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고,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일본 영토에 속하는 독도를 되찾기 위해선 국민 각계 각층을 이해시키고 외교 루트를 통해 우호국의 동의를 얻는 식의 환경 정비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등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시다의 굳건한 우익적 태도가 결국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의 긴급 발진을 시사하는 방위백서 제작의 총책임자가 다름 아닌 기시다 총리였다는 것. 해당 자료엔 지난 7월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측이 경고 사격을 가한 것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한편,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의 공식적으로 항의함과 동시에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조처로 센카쿠 열도와 같은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군사행동과 독도 문제를 동일선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병렬적으로 배치한 것을 일본의 침략 수위를 높이기 위한 노림수이자 또한 독도의 분쟁 지역화 시도를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었죠. 이같이 원체 호전적인 성격 탓에 심지어 중국 정부마저도 그의 도발을 극도로 경계하며 일본의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과 대만 문제에 개입할 여지와 관련 일본은 각별히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한다며, 만약 군사적으로 대만 해협이 물을 흐릴 경우 새로운 중일 전쟁이 촉발될 수 있고, 또한 일본이 다시 한번 군국주의의 길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변국의 안보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쿼드 체제에서 탈퇴하여 중국과의 군사 마찰을 원천 제거해야 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기시다는 총리도 된 겸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참아오던 똘끼를 드러내며 독도를 포함한 68,007H 섬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해 전 세계를 경악시켰는데요. 해당 영상 속엔 만에 하나 주변국이 섬을 침공하는 상황이 감지될 경우 모든 영역을 횡단하는 영역횡단 작전으로 대처한다며 육상과 해상 항공을 아우르는 긴박한 전투 장면들이 녹화돼 있었는데, 심지어 여기엔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는 쏙 빼놓은 채 쿠릴 열도를 포함 노골적으로 독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고, 게다가 미국과 프랑스, 호주군과의 연합훈련을 교묘히 끼워놔 영문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마치 이들 나라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에 동의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직후 러시아 정부는 뜬금없이 일본 영해 인근에서의 미사일 훈련을 감행할 것이라 통보하며 일본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측에서 훈련 계획을 통보한 수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으나 한일 중간 수역 혹은 이와 인접한 영역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황금어장으로 유명한 대화태 일부는 한일 공동관리 수역에 속하지만 일본이 오래전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의 주장대로라면 국제해양법상 침략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었기에 항의를 할 수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만 것이었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 해군의 미사일 발사 훈련이 굳이 일본 영해에 들어와서 이뤄진다는 것은 과거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사태라고 민감히 반응하며 이를 막기 위한 긴급대책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기시다 총리 체제로 전환된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고의적인 도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무엇보다 또다시 한국의 독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옥죄일 명분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등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이 곧 자신들을 해칠 양날의 칼임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쿠릴 열도의 분쟁이 한창 이슈가 됐을 당시 한국군의 도움을 받았던 러시아 해군이 이를 잊지 않고 대리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내놔 화제가 됐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5년 러시아 주력 함정이자 아덴만 작전에도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던 에드미럴 트리부츠함은 쿠릴 열도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 마이즈루 기지로 향하기 직전 군수 보급과 휴식을 위해 잠시 부산항에 머물렀고,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의 극진한 환대에 감동하여 함께 친선 교류 행사를 가지는 등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양국의 영유권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이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푸틴은 당시 다수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스크바 등 서부 지역 대도시로 떠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극동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쿠릴 열도 유유지 일하식을 희망자들의 분배하는 정책을 공표해 일본으로 하여금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참고로 쿠릴 열도는 현재 러시아의 시료 지배 지역으로 푸틴을 주축으로 한 강경파들에 의해 일본의 영토 반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묵살돼 왔는데, 이에 어찌나 한이 맺혔는지 해당 섬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한 일본인이 성묘를 위해 여권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 들어가자 그구들은 일본 땅에 가는데 왜 여권이 필요하냐며 집단 반발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로 번지기도 했고, 2011년엔 한국 국회의원들이 쿠릴 열도를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아 자신들도 마음대로 울릉도에 가겠다며 김포공항에서 난동을 부리다 강제 출국을 당하는 등 전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때 아베 총리 시절 어쩌다 러시아와의 협상이 재개되어 쿠릴 열도가 다시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나름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일본의 주장은 명백히 한국 영토인 독도를 두고 고의적인 침략 의도를 보여온 모순적인 행태들에 발목을 잡혀 무산돼 왔고, 당시 푸틴 또한 마치 일본에 경고하듯 쿠릴 열도 남단의 섬 두 곳에 150개 이상의 군사시설을 신축하여 완전한 군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등 향후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 이슈를 원천 차단하려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죠. 분명한 건 기시다는 지금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명분 없는 전쟁을 계속할수록 그만큼 일본의 명줄이 짧아지게 되리란 사실이죠. 흡혈귀 드라큘라의 고향이기도 한 유럽의 루마니아는 유럽 내 12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기는 했지만 동유럽과 남유럽 사이에 걸쳐 형성되어 그 지리적인 위치가 절묘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큰 위협에 처한 국가를 보통 폴란드로 봅니다. 사실상 러시아라고 봐도 무방한 벨라루스뿐 아니라 러시아 손에 떨어진 우크라이나와도 국경을 접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국가는 폴란드였습니다. 완전 무장을 선택했고,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해 K2흑표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을 사들여 러시아의 보복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방산업계 VIP로 등장한 폴란드인데, 폴란드 못지않게 위기를 느끼는 국가가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약 300km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3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에 해당합니다. 현재 루마니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원래 구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나토에 대응하는 공산권 군사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했었던 루마니아는 1989년 붕괴됐고, 빠르게 국가 발전을 꾀했지만 모두 헛수고, 왜냐면 환경적인 특성상 산업화의 핵심인 전기를 자체 생산할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못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 특히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때 나토에 대응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이기도 했던 루마니아가 러시아의 입장에서 주적인 나토에 가입해버리자 일방적으로 루마니아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2006년과 2009년에 걸쳐 일방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죠. 2배 이상의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게 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한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루마니아 전역에서 반러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루마니아도 극도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선제 공격한다면 보복 무기로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루마니아 정부는 두 차례나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 무기를 둘러보고 갔습니다. 9월에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전 DX 코리어에 참석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파견했고 12월에는 니콜라이 치우커 니콜라이 LONEL CIUC 국무총리를 필두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두 번의 파견에서 강조했던 것은 방산 분야 협력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의 보복에 대비해 한국 무기를 사들여 안보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당시 루마니아 대표단은 내년 2023년 국방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장갑차 및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체계를 바꾸기 위해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루마니아 역시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이 된 만큼 신속한 도입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루마니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10월 29일 유럽 현지 방산 매체 디펜스 인더스트리 유럽 등의 외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루마니아군의 육군 포병력 강화를 위해 155 자주포로 한국의 K9를 선택했습니다. 루마니아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 K9는 현존 최강의 성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PGH-2000과 한국과 협력해 K9 자주포 기술을 이전받은 티르키예가 면허 생산한 T155 피르티나 ET155FIRTINAE의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독일 자주포는 현존 최강으로 평가되기는 했지만 대당 약 101억 원으로 가격이 너무 높고 티르키예 자주포는 아직까지 수출된 내역이 없이 오로지 국내에서만 운용 중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자주포는 아무래도 K9였는데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급속 사격 시에는 15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최고 주행 속도도 60km/h 이상으로 성능이 독일에 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도 대당 약 80억 원으로 저렴합니다.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죠. 여기에 방사청은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을 투입해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개량 버전인 K9A는 분당 9발로 포탄 발사 속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향후 루마니아 군이 개량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죠. 이런 이유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자주포는 단연 K9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155 자주포 총 1,401대가 수출됐는데 그중 K9는 총 626문을 수출해 이 기간 전 세계 수출 시장의 45%를 장악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출된 자주포 100문 중 45문이 K9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루마니아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오다 이번에 K9를 최종 낙점한 것인데요. 이제 도장만 찍으면 총 54문의 K90I 루마니아로 수출되는 겁니다. 이번 사업에서 루마니아는 자주포 54문, 포탄 18영발, 추가 차량 탄약 차량, 기술 지원 차량, 포병 정찰 차량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자주포 구입에만 8억 5억만 유로 약 1조 2,300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K9 때문에 구성된 흥미로운 모임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루마니아가 K9를 낙점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5일 전부터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면 루마니아가 지난 1월 2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K9 USERCLUB라는 모임에서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로지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실전 운영 노하우를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로 벌써 3회째에 이른 이 모임은 현재 전 세계에서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 중인 호주, 인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티르키예, 한국 등이 가입했는데 올해는 인도와 티르키예가 자국 사정으로 불참했음에도 약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루마니아는 벌써 K9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 모임에 가입했죠. 이렇듯 현재 전 세계적으로 K9 자주포를 도입해 국가 안보를 전적으로 맡기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벌써 10번째 운용국인 루마니아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사실 K9는 보복무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 등 일부 급진적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쟁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해 상대방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국가라도 영토를 먼저 공격받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감내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루마니아 역시 K9를 선택한 것은 성능도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K9 자주포를 도입한 9개 국가 중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가 회원국에 대한 무력 행사는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개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국 중 누구라도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그 외부의 적은 공동의 적이 됩니다. 나토 회원국 전체가 지체 없이 총공격을 퍼부을 수 있고 상호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어 동종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인도든 에스토니아든 이번에 수입을 결정한 루마니아든 이 K9를 보복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 핵무기가 없는, 아니 개발할 수 없는 한국이 내세울 것은 기술력인데, K9를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수입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인데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K9 30문과 K10 탄약 운반장갑차 15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1조 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호주의 사례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현재까지 호주를 제외하고 K9를 구매했던 국가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안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의 유럽국들은 인접한 러시아의 공격이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인도는 파키스탄 및 중국과 분쟁 중이며, 터키는 쿠르드족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으로부터 안보를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사방이 바다이며 주변에 적성국, 즉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할 나라가 없죠. 그럼에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에게 포탄을 날려 아군 병력을 진군을 돕는 용도로 사용되는 자주포를 구매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40km인 K9를 발사해봐야 고작 바다에 떨어지거나 호주 영토에 떨어질 것이 확실하니까요. 큰 이유 중 하나는 중국 견제에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로 진출하기 위해 엄청난 야욕을 드러냈고 노골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거쳐 호주를 공격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호주가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안보 정책을 세운 것이죠. 호주의 국방계획의 뼈대는 그러니까 중국 부상에 대비한 아태 지역 영내 안보 역할의 확대와 대응 능력 강화인 겁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군사력 증대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육군 현대화 작업에 착수하며 LAND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파트너로 한국의 K9를 선택한 것이죠. 이로써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한 사자간 연합체 쿼드 QUAD 중 호주와 인도 두 국가가 K9로 중국을 견제하게 된 겁니다. 호주 육군은 K9를 덩치 큰 검이라는 의미로 헌치먼으로 정했고, 이제 내년부터 차근차근 인도되어 중국을 견제하게 될 텐데요. K9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게 될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